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지은이는 박종규, 뉴욕 시립대학교 스태튼 아일랜드 칼리지 경영학과 조교수, 대학원에서 리더십을 전공하고 지금은 리더십을 가르치는 학자이자 리더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 LG, SK, 포스텍, 롯데 등에서 리더십 관련 강의를 했고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LG 인화원에서 근무했다. 전 세계 약 5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는 2023년 7월 개봉 이후 지금까지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골든글로브,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미국 제작자, 감독, 촬영, 편집 조합상 등 수많은 상을 받으며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았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오펜하이머라는 한 인물이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핵폭탄을 만든 후의 선택과 고뇌를 그린 영화였다. 그런데 왜 하필 오펜하이머일까? 내가 생각한 답은 그가 우리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오펜하이머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한 사람의 리더였다는 점이다. 인류 최초로 핵폭탄 개발을 성공시킨 천재 과학자와 우리가 닮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와 관련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가 다른 천재들이나 전형적인 위인과는 다른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모순과 인정이다. 오펜하이머는 모순적인 사람이었다. 천재적이고 이성적인 물리학자였지만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독사과로 지도교수를 해치려고 한 적도 있고 본래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외향적이고 대담하게 행동하기도 했다. 오펜하이머는 단순한 과학적 지식 추구만이 아닌 그 지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폭탄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 고민하기도 했고 또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보인 가장 큰 모순은 핵폭탄을 개발한 주역인 그가 종전 후에는 핵폭탄을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양면성이나 다면성이라고 불리는 모순성은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 중 하나다. 그런 모순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인간적이다 혹은 입체적이다 라고 말한다. 자신이 가진 모순을 인정하고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나와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타인을 인정하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무작정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모순을 인정한 사람은 타인도 자신의 모순 속에서 나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 타인에 대한 인정은 좋은 리더십을 꽃피우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는 모순과 딜레마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다. 오펜하이머가 보인 가장 큰 모순은 핵폭탄을 개발한 주역인 그가 종전 후에는 핵폭탄을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오펜하이머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해럴드는 오펜하이머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느낀 오펜하이머는 무엇인가 어긋나 있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다. 오펜하이머 가족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데이빗 릴리 엔털은 오펜하이머의 자녀들이 여러 문제를 겪는 것을 보면서 오펜하이머의 명석한 두뇌와 미숙한 성격은 묘한 모순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라며 안타까워했다. 심지어 오펜하이머는 아내 키티의 변덕스러운 성격에 힘들어하던 예민한 성격을 가진 당시 10대 아들 피터를 거의 방치하기도 했다. 그는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였지만 계산 능력은 형편없었다고도 하고 핵폭탄 개발이라는 중대한 미션을 성공시킨 유능한 리더였지만 때론 한 가지 문제를 오랫동안 파고드는 참을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그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한 주제를 결론이 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기보다는 실증이 나면 바로 다른 주제로 바꿔서 새로운 연구를 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이 상반된 감정이나 태도 혹은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모순적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모순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중 하나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감정이나 믿음 그리고 욕망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이 세운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동으로 옮기진 않더라도 하루에도 수십 번 모순된 생각을 떠올리기도 한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감정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기도 한다. 오펜하이머만 모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순적이다. 우리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스스로가 가진 모순을 이해하고 그 모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모순에 대한 자세는 결국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이자 용기가 된다. 자신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신이 그 모순들 사이에서 결국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고 그 모순 안에서 선택을 내리고 그리고 그 선택이 자기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이 반드시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혹은 자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순적이라는 말은 결국 인간적이라는 말과 같다. 그는 핵폭탄의 아버지가 핵폭탄을 반대한다는 비난에 굴복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고 성찰했다.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주체적으로 선택했다. 비록 그 결과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불명예스러운 퇴진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과 주변 이들에게 더 떳떳하고 한층 더 크게 성장한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본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순을 알고 타인의 모순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리더가 된다. 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오펜하이머는 겸손하기보다는 오만한 사람 쪽에 가까웠다. 오펜하이머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였던 막스 보르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펜하이머가 겉으로는 매우 겸손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대단히 오만하다고 언급했다. 오펜하이머는
보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세미나 수업에서 발표를 하고 있을 때 강의를 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일쑤여서 다른 학생들의 큰 반감을 샀다고 한다. 오펜하이머는 193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인슈타인을 만나는데 당시 아인슈타인은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배우고 연구한 양자 물리학을 미국에 돌아와서 소개하고 있던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을 탐탁지 않아 하며 그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아인슈타인은 완전히 맛이 갔어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오펜하이머는 1954년에 보안 청문회 이후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의 기밀 취급 인가가 취소되고 정부 관련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는 수모와 시련을 겪으며 그 오만함이 꺾이기도 했다. 해럴드 체리니스는 오펜하이머가 시련을 겪고 난 후 남의 말을 더 잘 경청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오펜하이머와 함께 일했던 물리학자 한스 베테는 그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고백했다. 이렇듯 뛰어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자신이 이룬 성취로 인해 오만해지기 쉽다. 지나친 자신감, 즉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오만함을 방지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만 겸손함에 그 해답이 있다. 겸손함은 자신의 공헌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타인의 공헌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행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리더의 겸손함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미국 브리검 영대학교의 브래들리 오원스 교수는 겸손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공통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겸손한 리더들은 늘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구하고 그들의 비판과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 부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이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과 스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한다. 부하 직원들이 가진 단점보다 장점에 더 주목하고 칭찬에 결코 인색하지 않다. 자신이 잘 모르거나 무언가를 할 줄 모를 때 이를 온전히 인정하고 타인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리더의 겸손함을 평가하는 몫은 부하 직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만한 리더보다 겸손한 리더를 좋아한다. 우리들은 자신이 마음속부터 겸손한 사람인지 스스로 묻고 또 자신을 솔직히 되돌아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감과 본능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과 겸손을 떠는 사람 역시 구분할 수 있다.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더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1990년 심리학자인 피터 살로비와 존 메이어의 연구를 통해 처음 소개된 감성지능은 후에 다니얼 골먼이 1995년 출간한 책 EQ, 감성지능을 통해 유명해졌다. 책 제목처럼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타고난 지능지수보다는 감성지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골먼은 뇌와 행동 연구를 바탕으로 감성지능이 직업적인 성공은 물론이고 삶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감성지능은 IQ와 다르게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 길러지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감성 지능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감 능력을 통해 좋은 동료 관계를 맺는다. 일터에서 늘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 상황을 슬기롭게 중재하거나 해결한다. 반대로 감성 지능이 부족하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상대방을 쉽게 오해하거나 오판하게 된다. 특히 대인 관계에 있어 여러 갈등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관점이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과 더 잘 소통하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가치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 핵심에는 감성지능과 진정성의 첫 번째 요소로서 공통으로 포함된 자기인식이 있다. 자기인식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가 아주 명확하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언가 꿍꿍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찜찜함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즉 진정성이 없는 것을 동물적으로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결국 스스로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진정성이 감성지능과 진정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펜하이머가 가진 국가를 향한 충성심과 애국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핵폭탄 개발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미션을 문제없이 수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핵폭탄이 오히려 국가와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노력들까지도 인정받았다.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핵 군비 확장을 지지했던 트루먼 대통령과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으로 점점 커지고 있던 메카시즘에 빠진 많은 위정자들의 미움을 사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그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주인의식이나 오너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오너십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고 그 일이 정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너십과 주인의식의 핵심은 대상이 내 것이라는 소유감을 가지면서 나와 대상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오너십을 가진 사람은 높은 동기 수준을 보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잘 협력하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도와 성취감은 물론이고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책임의식을 가진 인재를 원하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조용한 퇴직이나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 전 자신에게 반드시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내가 가진 불만을 남에게 토로해본 적이 있는가이다. 1970년 독일의 경제학자 엘버트 허슈만이 처음 소개하고 1980년대
카릴 러스볼트 등의 조직 심리학자들이 발전시킨 EVLN 모델이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떠나거나, 즉 exit, 목소리를 내거나, 즉 voice,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거나, loyalty, 무시하고 방관하는 것, neglect,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퇴사는 exit을 선택한 이들이고 조용한 퇴직자들은 neglect를 선택한 사람들로 상황은 그대로 둔 채 자신의 노력을 줄인 직장인들이다. 퇴사 혹은 조용한 퇴직이라는 선택지를 고르기 이전에 voice라는 좀 더 적극적인 옵션이 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책임감을 부하 직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같이 일하고 있지만 부하 직원들의 입장과 상황은 리더와 다를 가능성이 크다. 훌륭한 리더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하 직원들이 앞으로 더 큰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하는 것이다.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편하고 더 크고 더 솔직하게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바로 그게 부하 직원은 물론이고 리더와 조직 모두가 더 커진 오너십과 함께 더 좋아지는 지름길이다. 리더십의 주요 기능, 즉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많은 리더십 학자들의 수많은 의견 중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일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모두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다. 영국의 저명한 조직 사회학자인 브라이먼은 리더를 일의 의미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관리자들이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반면 리더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 부하 직원들에게 영감을 준다. 여기서 비전은 집단이나 조직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것, 즉 조직의 이상적인 미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더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미래에 도달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구체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오펜하이머와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은 오펜하이머의 탁월한 일에 대한 의미 부여와 비전 창조 능력에 대해 언급했다. 오펜하이머는 미래의 로스앨러머스가 어떤 위치와 수준에 있을지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오펜하이머는 로스앨러머스는 단순히 폭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구성원들을 설득했다. 로스앨러머스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장소라고 다시 정의하고 지금까지 인류에게 불가능했던 것을 창조하는 기회이자 새로운 도약이라는 비전을 창조함으로써 로스앨러머스 구성원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로버트 윌슨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오펜하이머의 시적이면서도 확실한 비전들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더 똑똑하고 더 강렬하고 더 선견지명을 가지고 스스로의 감정에 더 충실한 나 자신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창조하고 납득시킨 후 구성원들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자 모든 리더들이 지향해야 할 비전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다. 옥스퍼드 사전을 출판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는 카리스마의 줄임말인 리즈를 2023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리즈는 스타일 또는 매력이라는 뜻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파트너에게 매력을 어필하거나 파트너를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매혹시키는 힘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지지를 받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 역시 카리스마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라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되었다. 원래 카리스마는 보통 사람은 가지기 힘든 천부적인 능력을 뜻하는 말이었다. 카리스마의 어원과 유래로 인해 카리스마에 대한 연구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특징이 카리스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렬한 눈빛이나 응시, 최면적인 눈빛, 매력적인 목소리로부터 오는 설득력 등이 리더의 카리스마를 만든다는 것이다. 오펜하이머 역시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펜하이머와 관련된 기록들에서는 그의 눈 색깔과 시선의 강도에 대한 언급들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 친구였던 하콘 슈발리에는 오펜하이머의 눈을 내가 본 것 중 가장 차가운 파란 눈이라고 묘사하며 그로 인해 어떤 독특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기억했다. 리더십 학자들에 따르면 카리스마 리더십이 발생하고 작용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자질이나 특성뿐만이 아니라 상황적 요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모두 필요하다. 즉, 카리스마 리더십은 리더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자질, 즉 카리스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더와 구성원 관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 리더십에서는 부하 직원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리더가 자신을 끌어당기거나 매혹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리더 자신이 타고난 카리스마가 부족하더라도 훈련과 노력을 통해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리더가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더라도 부하 직원들이 그 카리스마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카리스마 리더십은 발현되지 않는다.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처한 모든 현대 사회의 조직에게는 변화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수많은 조직들이 변화를 시도하지만 대략 60에서 70% 정도의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실패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실패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와 리더들이 자신들은 변하지 않은 채 조직 구성원들에게만 변화할 것을 지시하거나 강요한다. 2. 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일반 직원들이 변화에 어떻게 느끼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3. 변화의 대상이 되는 일반 직원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세세한 컨설팅이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일부 리더나 직책자들만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실패 요인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리더와 관리자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오펜하이머가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장으로 취임하기 전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가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된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그 역할에 맞도록 철저하게 변화시켰던 것 같다. 맨해튼 프로젝트 이전의 오펜하이머가 연구에 몰두하는 천재 과학자에 가까웠다면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로 탈바꿈한 것이다. UC 버클리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오펜하이머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거나 인기가 많은 능숙한 교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강의는 마치 기도문을 읊는 것처럼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스스로도 자신이 매우 알아듣기 힘든 강사였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당시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고 자신의 말만을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등 의사소통의 기본도 무시하기 일수인 미성숙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불과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능숙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스승으로 변신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따르고 그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졌다. 당시 10년 만에 오펜하이머를 만난 옛 친구는 오펜하이머가 더 이상 과거의 내성적인 소년이 아니라 자신감과 위엄을 가진 위풍당당한 인물로 변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처럼 성공적인 변화와 변화 관리는 리더 스스로의 문제인식과 변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리더 자신은 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우리 모두는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부하 직원들의 냉소를 자아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변화의 실패 요인 중 하나는 리더들이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 즉 일반 직원들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사 자신은 성공적으로 변화했더라도 조직 구성원들 역시 내가 지시를 내리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들처럼 내 지시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직을 마치 컴퓨터처럼 취급하는 변화에 대한 하향식 접근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식은 경영진 및 주요 리더뿐 아니라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변화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식을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데, 조직 개발은 상담 심리학에서 인간 중심 치료 혹은 인간 중심 상담에 근거한 접근 방식이다. 상담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법인 인간 중심 상담을 주장한 학자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이다. 그는 카운슬링이나 심리 치료에 있어 치료 대상자의 태도를 중시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 그가 정신과 치료에 대한 상담을 했을 때 그는 하향식의 전문가 방식, 즉 의사, 환자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조언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들은 치료되지 않았고 그 책임을 칼 로저스에게 돌리고 비난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대부분은 해결 방법까지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그 해결책을 실행하거나 지속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칼 로저스는 상담자, 즉 변화 관리자의 주된 역할은 문제에 직면한 사람을 비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환자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문제의 직면에 있음을 거울을 통해 온전히 비춤으로써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개발은 누가 우리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전문가인가?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에서 시작한다.
정답은 바로 조직 내부의 사람들, 바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일반 직원들 자신이다. 조직 개발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는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1942년 8월 13일 루스벨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공식 시작되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투입된 인원은 대략 13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투입된 총 비용은 20억 달러, 현재 가치로 대략 260억 달러가 든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가 진행된 장소는 우라늄 및 플루토늄 처리 시설, 대학교 연구소 등 총 30여 곳에 달했는데 미국 전역과 캐나다, 그리고 우라늄 광산들이 위치한 콩고까지도 포함된다. 맨해튼 프로젝트 전체를 이끈 인물은 그로보스 장군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로스앨러모스 연구소를 이끌고 성공적으로 핵폭탄을 만든 이가 오펜하이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핵폭탄의 아버지로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과거에 없던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작업 범위를 미리 예상하거나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펜하이머가 적용한 프로젝트 진행 방식은 퀵 앤 더티, 즉 빠르지만 적당한 방식에 가까웠다. 번역자의 주석을 말씀드리면 퀵 앤 더티라는 이름에는 한글로 더럽다고 주로 해석되는 더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부정적인 뉘앙스로도 들리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더티를 완벽하지 않은, 즉 not perfect의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퀵 앤 더티는 제품 디자인에서 완제품을 만들기 전 시험용으로 미리 제작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작업을 신속히 처리하고 빠르게 결과물을 얻기 위한 접근 방식을 말한다. 설령 그 결과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핵폭탄을 만들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펜하이머는 믿었다. 민첩하거나 날렵하다는 뜻을 가진 애자일 방법론은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으로 소개되었지만 현재는 경영 철학, 경영 방식, 변화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하고 신속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프로젝트를 짧은 주기로 나눠 원래의 계획을 즉시 수정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퀵 앤 더티 방식, 즉 불완전하지만 빠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미 80여 년 전에 오펜하이머는 애자일 방법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맨해튼 프로젝트에 적용했다. 성공하려면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다. 전문성을 쌓으라는 말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한다.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서양에는 이런 융합형 인재를 가리키는 르네상스맨이라는 용어가 있다. 르네상스맨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춘 다재다능한 인물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천재적인 화가이자 발명가, 그리고 천문학, 공학, 해부학까지도 아울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표적인 르네상스맨이라고 할 수 있다. 오펜하이머도 르네상스맨이었다. 핵폭탄을 만들어냈다는 과학 업적을 넘어서 오펜하이머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엄청난 갈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였을 뿐 아니라 문학, 예술, 그리고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오펜하이머는 시 읽는 것을 좋아했고 고전 문학을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었던 트리니티 테스트의 성공 이후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토로한 독백으로 알려져 있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라는 문구도 힌두교의 주요 경전 중 하나인 바가바드 기타에서 인용된 것이다. 오펜하이머는 1966년 6월 프린스턴 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자리에서 물리학자이자 선원, 철학자이자 승마인, 언어학자, 요리사, 좋은 와인 애호가이자 시인이라고 소개받았다. 오펜하이머의 제자였던 로버트 서버는 오펜하이머의 관심사가 정말 방대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전기역학, 우주선, 그리고 핵물리학까지 한데 아우르는 종합적인 토론을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회고했다. 1963년 한 잡지사에서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10권에 대해 물었을 때 그중 단 2권만이 과학 관련 책이었다고 한다. 목록에 포함된 나머지는 T.S. 엘리엇의 황무지, 보들레르의 악의 꽃, 셰익스피어의 햄릿, 단테의 신곡, 그리고 플로베르의 감정교육 등이다. 그가 보안인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결국 정부와 관련된 주요 보직에서 손을 뗀 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원장으로만 재직하는 동안에도 인문학에 대한 열정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고등연구소 내 많은 과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인 T.S. 엘리엇, 고전 역사학자 해럴드 체르니스, 연극학자 프랜시스 퍼거슨,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정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물론이고 여러 심리학자들까지도 고등연구소의 정식 연구원 혹은 소장의 특별 초빙 연구원 자격으로 초빙했다. 최재천 교수가 쓴 글을 보면 통섭에서 통은 큰 줄기 혹은 실마리의 뜻을 가지고 섭은 잡다 또는 쥐다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큰 줄기를 잡다는 의미로 쓰여왔다고 한다. 경계와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사고를 하다 보면 더 큰 맥락에서 더 큰 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포괄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로스 앨러모스에서 오펜하이머의 개인 비서로 일했던 데이비드 호킨스는 토론이 길어지면 어느새 오펜하이머가 요약해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논점을 정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마치 마술 같았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업적을 가진 과학자들도 오펜하이머의 말을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라며 그가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는 뛰어난 통섭 역량을 보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통섭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격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마도 너 자신을 알라일 것이다. 다양한 해석들과 설명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인지하고 이해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또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발견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정한 자기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보고 이해하는 것, 즉 스스로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진정성을 가지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면서 강조한 자기 탐구와 자기 성찰을 통해, 즉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진정성을 추구하는 일, 다시 말해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왜 실제로 쉽지 않을까? 왜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진정성의 개념 안에는 자신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노력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온 경험과 삶,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시선으로, 즉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진정성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성이 담긴 목소리, 태도, 행동은 강한 호소력을 가진다. 사람은 진실한 대상에게 공감하고 또 자신도 모르게 끌리기 때문이다. 오펜하이머가 보여준 모순의 핵심은 핵폭탄을 개발한 주역인 그가 종전 후에는 핵폭탄을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이 책임감은 자신이 진두지휘한 핵폭탄 개발이 초래한 결과를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벌어진 현실, 예상되는 위협에 직면해서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고 한 진정성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펜하이머는 핵무기 반대라는 쉽지 않은 결정이 온전히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거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나답게 행동하는 것, 나다운 것, 나다워지는 것 등 자신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 개인이 가질 수 있고 또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의 핵심이다. 진정성의 힘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알게 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진정한 나다움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거짓 없이 탐구하고 진실되게 성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성을 찾으라는 말인 너 자신을 알라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리더가 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라는 것 역시 진심으로 이해할 것이다. 진실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모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어내야만 한다.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 속에서의 실수나 오판에 대해 후회하고 진지한 성찰을 해내야만 한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순과 인정이라는 촉매제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고 지속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리더십과 상응하는 말은 팔로워십입니다. 리드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팔로우하는 사람, 즉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폭력과 강압에 의해 억지로 따르는 경우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옆구리에 칼을 들이댄 강도에게 순순히 협조해서 내 지갑을 건네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강도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해 리더십의 핵심은 자발적인 팔로워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형식적 외면적으로 리더의 지위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리더도 있고 가짜 리더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리더이고 진짜 리더는 팔로워들이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진짜 리더입니다. 외형적인 지위나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질적인 리더일 수 있습니다. 팔로워들이 마음으로부터 따르는가 여부, 즉 영향력이 핵심 기준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자신을 리더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타인과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의사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진정한 리더는 무리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의지와 타인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따를 수 있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무리와 조직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에서는 핵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의 리더십에 대해 소개합니다. 오펜하이머가 성공적인 리더로 인정받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 가장 큰 것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과 변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연성은 큰 의미와 목적을 양보하지 않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주의적 혹은 의미주의적 절대성과 수단적 혹은 도구적 상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변덕은 수단과 방법은 물론이고 의미와 목적도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목적지를 수시로 바꾸는 비행기와 같아서 공중을 헤맬 뿐이지요. 유능재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치패설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치아는 부서지고 없어져도 혀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딱딱하고 단단하고 변하지 않으려 하는 것들은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변화에 능한 것들은 오래 살아남으며 세상에 이바지한다는 뜻입니다. 도덕경을 쓴 노자는 어느 날 눈이 많이 쌓인 길을 걸어가다가 두껍고 튼튼한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못 이겨 부러지고 작고 얇은 나뭇가지는 눈의 무게에 따라 아래로 휘어지며 눈을 털어버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다스린다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죠. 부드럽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식과 지혜에서의 변화무쌍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제 명상 선생님도 인간관계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선생이 천변만화하는 얼굴과 도구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불교에는 천수천안 관음보살이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얼굴을 가진 관음보살이란 뜻이죠. 1000개의 손과 얼굴을 가진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손과 하나의 얼굴로는 이 세상을 건지기도 어렵고 깨우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너무나 입체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천수천안입니다. 선한 본성, 지혜로운 본성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의지 하나만을 변치 않도록 품은 채 나머지 모든 것에서는 어마어마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천수천안이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자기를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어리석음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지금의 자신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찾아야 합니다. 핵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종전 직후부터 핵 확산 반대 입장을 선택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자기 모순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의 자신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유연하게 변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자기 파괴와 새로운 자기 창조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삶을 방해하는 최악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또한 자기 삶을 위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가장 크게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리더십 중에 최고의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 즉 내가 나 자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우는 SIM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 말하는 초월적 이성입니다. 삶은 보잘것없어지려면 한없이 보잘것없어질 수도 있고 풍성해지려면 끝없이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선택이죠. 좋은 선택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